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저는 월 300만원으로 30억 자산을 이룬 30대 투자자입니다. 저는 투자학개론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부자가 되는 공식을 공유하고 투자로 돈 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니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갑자기 2,000명이 늘었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일주일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제가 구독자가 500명이 안 됐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서 좀 많이 당황스럽긴 하네요. 아무튼 정말 많은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ETF가 아닌 개별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책 월가의 영웅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이미 읽으셨다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와닿았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식에는 크게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3년 동안 600배 수익을 낸 마젤란 펀드의 피터 린치는 이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주식에는 총 6가지의 주식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우선 피터 린치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피터 린치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중 한 명으로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하면서 1977년 22만 달러에 불과했던 마젤란 펀드를 13년간 운영하면서 연평균 수익률 29.2%를 기록해 1990년 무렵에 140억 달러 규모, 한화로 약 15조가 되는 세계 최대 펀드로 키워냈어요.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5% 이상을 낸다는 건 투자의 대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1990년 46의 나이로 은퇴를 했어요. 오늘은 그가 이야기한 6가지의 주식 유형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내가 만약 주식이라면 나는 어떤 유형의 주식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 6가지를 들어보고 내가 회사라면, 내가 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어떤 회사인지, 내가 어떤 주식인지, 내가 좋은 주식인지, 내가 나쁜 주식인지, 내가 주식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투자를 할지 안 할지, 한다면 왜 하고, 안 한다면 왜 안 할까? 이 질문들의 답만 생각해 봐도 현재의 내 삶을 돌이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질문들인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피터 린치는 주식을 총 6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 6가지는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그리고 자산주예요. 제가 각 주식 유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6가지 유형 중 3가지를 성장 주식으로 묶었어요. 성장 주식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성장주, 느린 성장, 두 번째는 대형 우량주, 중간 성장, 그리고 세 번째는 고성장주, 슈퍼 고성장이에요. 개별 기업의 성장률은 경제 전체의 성장률과 대비해서 측정이 되는데요. 저성장주는 성숙한 대기업 주식으로 대체적으로 경제 성장률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요. 저성장주가 처음부터 저성장주였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성장주였으나 주춤한 탓에 저성장주가 되기도 하죠. 어떤 업종이 전반적인 침체기에 빠지면 여기에 속한 기업 또한 대부분 탄력을 잃게 돼요. 책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저성장주를 전기 설비 업체로 이야기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이런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가전 등등 이런 업종들도 언젠간 저성장주가 되겠죠. 모든 고성장 업종은 결국 언젠간 저성장 업종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은 세상 만사가 언제나 그대로 이어질 것처럼 믿는 경향이 있는데요.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80에서 90년대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장악할 때와 같이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도 언젠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성장주는 말 그대로 매우 느리게 성장을 해요. 연평균 미국 GNP와 유사하게 3% 성장률 정도의 기업을 저성장주라고 해요. 그래서 저성장주 같은 경우
굴곡진 언덕 없이 완만한 움직임을 보여줘요. 두 번째는 대형 우량주예요. 책이 1989년도에 써졌는데 당시에는 대형 우량주의 예를 코카콜라, P&G, 허쉬스, 콜게이트 이런 회사들을 당시에는 대형 우량주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이런 기업들을 저성장주로 볼 수 있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대형 우량주라고 볼 수 있어요. 대형 우량주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민첩한 상승을 보이진 않지만 저성장주보다는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대형 우량주는 연평균 10에서 20% 수준의 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가격에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대형 우량주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세 번째, 고성장주는 피터 린치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군이에요. 연 20에서 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작고 적극적인 신생기업이에요. 현명하게 잘 선택할 경우 고성장주에서는 10루타, 10배 내지 40루타, 400배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심지어 200루타, 200배도 될 수 있어요. 고성장주가 꼭 고성장 업종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성장 업종에서도 확장할 여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성장주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맥주는 저성장 업종이지만 버드와이저, 스텔라, 호가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AB인베브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경쟁 브랜드의 고객을 끌어오는 전략을 구사하여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성장률이 연 2%에 불과했던 호텔 업종의 경우 메리어트 아시죠? 메리어트는 당시 10년 동안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면서 연 20%씩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성장주는 위험성이 높아요. 리스크가 높다는 거죠. 특히 의욕만 앞서다가 자금 부족에 직면한 신생 기업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소형 고성장주는 자칫 사라질 위험이 있지만 대형 고성장주는 회사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할 위험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진 않아서 이런 고성장주는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이 크게 모인다면 이런 고성장주에도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테슬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눈독 들이고 있어요. 테슬라의 실질적인 수익은 토요타나 현대차보다 현저하게 낮은데 주가를 바탕한 시가총액이 이 두 기업의 5배가 넘어요. 그래서 고성장주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 소인국에 도착한 걸리버와 같이 팔다리를 뻗을 곳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 주식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저성장주는 약 3%의 성장을 보이고 대형 우량주는 10에서 20%, 고성장주는 20에서 25%의 성장을 보여요. 그 다음 네 번째 주식 유형은 경기순환주예요. 경기순환주는 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일정하게 오르내리는 회사예요. 성장 업종에서는 사업이 계속 확장하지만 경기순환 업종에서는 사업이 확장과 수축을 계속 반복해요. 자동차, 항공기, 타이어, 철강, 화학, 반도체 등 모두 경기순환주예요.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게 되면 경기순환 기업은 번창하고 이 회사의 주가는 대형 우량주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을 해요. 이런 현상은 당연한 거예요. 호황기에는 사람들이 새 차를 사고 비행기도 많이 타고 여행도 많이 가고 화학제품, 화장품도 많이 사고 그래서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를 해요. 그런데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 경기순환주의 수익은 나빠져요. 경기순환주에 잘못된 시점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순식간에 날릴 수 있어요. 피터 린치는 그래서 경기순환주를 모든 주식 유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유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경기순환주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만 그 돈을 잃고 마는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게다가 주요 경기순환주는 대기업들이거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회사들이라 믿음직한 대형 우량주랑 헷갈리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포드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형 우량주로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경기순환주는 투자를 할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경기 하강이나 상승을 암시하는 초기에 신호를 잘 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회생주예요. 회생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짓눌려서 파산에 따라 간신히 연명하는 기업들이에요. 이들은 저성장주도 아니고 그냥 무성장주예요. 주기적으로 반등하는 경기순환주와도 달라요. 이 책이 처음 쓰여질 1989년 당시 크라이슬러처럼 파산 가능성을 안고 있는 기업을 회생주로 쳤어요. 실제로 크라이슬러는 경기순환주였지만 순환 주기에 너무 심하게 하락을 해서 투자자들이 이 회사는 절대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크라이슬러, 포드, 펜센트럴 이런 기업들이 이런 회생주로 잃었던 기반을 매우 빠르게 회복한 특징을 보여줬어요. 성공적인 회생주에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다른 주식 유형에 비해 주가의 등락이 전체 시장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회생주는 때론 나라에 구제금융을 요청해 정부의 대출 보증 여부에 따라 회생할 수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할 수 있고, 모 회사가 주주에게 자회사 지분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독립하여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회생하게 될 경우 50배에서 100배가 넘는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주식 유형은 자산주예요. 자산주란 말 그대로 값어치가 있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에요. 자산은 현금 무더기처럼 아주 단순할 수 있고, 부동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공장이 될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무형 자산, 특허, 브랜드 가치, 네트워크 등등이 있어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다면 그 기업은 자산주에 속하게 되는 거죠. 물론 수많은 기업 분석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자산이 많을 수도 있어요. 책에서 든 예로는 펜센트럴을 얘기하는데요. 펜센트럴은 2월 결손금, 현금, 플로리다에 보유한 광대한 토지, 기타 지역의 토지, 웨스트 버지니아의 석탄광, 맨해튼의 공중권 등 온갖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펜센트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었고, 결국 이 회사 주식은 8배나 상승을 했어요. 실제로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아 실제 보유한 자산이 주가에 반영되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숨겨진 자산을 많이 가진 기업들은 저평가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주식을 보유한다면 결국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터 린치는 주식을 총 6가지로 분류했는데요. 만약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 주식들이, 그 기업들이 어떤 유형의 기업들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내가 만약 주식이었다면 나는 어떤 기업일까요? 6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본격적으로 나 자신을 주식으로 가정을 해보고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MBTI가 아니고 제가 만들었는데 SBTI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6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해당되는 항목에 맞으면 yes, 틀리면 no라고 적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항목에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도서관 서기, 교사, 경찰, 공무원,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등 급여가 낮고 급여 인상폭도 적은 안전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맞으면 yes, 틀리면 no. 됐죠? 두 번째, 나는 기업의 중간 관리자, 임원, 변호사, 의사처럼 급여가 높고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사람에 속한다. 그래서 급여가 높고 급여가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사람이 맞으면 yes, 틀리면 no.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작가, 배우, 아티스트, 운동선수, 발명가, 음악가, 사업가와 같이 잠재적으로 큰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속한다. 맞으면 yes, 틀리면 no.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농부, 호텔 휴양지 시설의 종업원, 여름 캠프 운영자, 크리스마스 트리 운영자, 스키장 운영자 등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번 돈으로 그보다 오랜 시간을 빠듯하게 생활하는 사람에 속한다. 맞으면 yes, 틀리면 no.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건달, 신탁자금 수익자, 대지주, 미식가 등
가족 재산으로 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에 속한다. 맞으면 yes, 틀리면 no. 마지막 6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불량배, 빈털터리, 파산자, 해고 노동자, 실업자 등 노동할 체력과 의지가 남아있지만 현재 수익이 없는 사람에 속한다. 맞으면 yes, 틀리면 no입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질문이에요. 답 다 쓰셨나요? 쉬운 문제들이라 금방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답에 중복으로 yes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었던 급여가 적고 안정적인 사람이다에 yes를 하셨다면 저성장주에 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급여가 높고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사람이다에 yes를 하셨다면 대형 우량주에 속해요. 대형 우량주는 대표적으로 애플과 삼성과 같은 기업이 있겠죠. 세 번째, 갑자기 크게 돈을 벌거나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잠재적인 고성장주에 속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테슬라가 있겠죠. 네 번째 질문이었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돈을 번다면 경기순환주에 속해요. 경기순환주의 예로는 보잉 또는 아시아나와 같은 항공주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 질문이었던 특별한 직업이 없지만 자산이 많다면 자산주에 속해요.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화나 효성 같은 기업이 예가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6번째 질문이었던 수입이 없거나 직업이 없지만 노동할 체력과 의지가 있다면 잠재적 회생주에 속해요. 회생주는 지금 파산 위기에 놓인 이스타항공이 있어요. 이렇게 6가지 주식 유형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여러 가지 질문에 yes를 하셨다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2가지 이상에 동시에 속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직업도 없고 수익도 없어서 회생주이지만 사업을 하거나 나중에 큰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면 잠재적인 고성장 회생주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대기업을 다녀서 대형 우량주인데 부업으로 작가 활동을 하거나 음악을 만든다면 고성장 대형 우량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현재 어떤 주식 유형에 속해 있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고성장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형 우량주에 속한 사람들보다 실패율이 높지만 성공을 하는 경우 하룻밤 사이에 수입이 10배, 20배, 100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돈을 벌고 싶은데 그냥 저성장주에 속해 있다면 고성장주로 넘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과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경기순환주인데 더 안정적으로 큰 돈을 버는 대형 우량주가 되고 싶다면 경기순환 업종이 아닌 경기를 타지 않는 새로운 업종에서 수익을 만들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현재 내가 어떤 유형의 주식인지만 알아도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질 수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대형 우량주 또는 고성장주가 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유튜브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함과 동시에 대기업을 아직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고성장 우량주에 속해요.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오셨어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주식의 6가지 대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 하나로 6가지 유형의 주식이라도 배우셨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해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식 유형을 이제는 아셨으니까 스스로가 한 기업, 주식이라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투자를 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한다면 얼마를 할 것 같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장투하세요. 감사합니다.